안녕하십니까.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6월 온라인 세미나 이후 3개월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동국대에 이어서 부산 동의대에서도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동국대 발족식이 있었고 29일에는 부산 동의대도 발족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없는 학생 일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두 학교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금년 1학기부터 동국대에서 시행 중인 바른경제교양학과를 내년부터는 부산 동의대에서도 시행하려고 동의대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 중인 동국대 유창조 교수님과 부산 동의대 정선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사는 12월 17일 오후 6시에 프레센터에서 송년 세미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연사 소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 분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경영학 박사를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하셨고요. 통계학 석사, 그다음에 경영학 석사도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조교수부터 하셔가지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다양한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저보다 한 10몇 년 정도 후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저는 그동안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뛰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니, 아닌데, 또 하나는 눈에 띄는 것이 Best Teaching Awards를 받으셨는데 아마 이게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가장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테크닉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 그게 돼 있습니다.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훌륭한 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주요 경력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원으로서는 하지 말랬는데요. 여러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민대학에서 이 바른경제동인회 학생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매주 신문에 보도되는 경영 관련 보도 내용을 관해서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오랜 기간 진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로 봐집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한상만 박사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한상만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바른경제 재단법인 바른경제 이사를 또 맡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연의 내용은 바른경제 정신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네.
4년 전에 2021년에 바른경제 정신, 그래서 바른경제에 나아갈 길에 대한 고찰이라는 강연을 바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시기라서 4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줌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바른경제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바른경제에 나아갈 길이 앞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런 강의를 했고요. 제가 4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른경제 정신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그 4년 전에 이게 이제 4년 전 강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른경제 정신을 새롭게 세우고 실천하자. 그러니까 바른경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제 생각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바른경제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손에 잡히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한 방향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왔고요.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4년간의 고민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바른경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강연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차는 일단 왜 이제 방금 얘기도 했지만 왜 지금 바른경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바른경제 정신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것이 기업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바른경제 정신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글은 중앙일보의 1993년 4월 4일자 기사임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그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아직도 회사가 자기 것이라는 낡은 생각에 젖어 있다. 정의로운 경제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회원 기업인 40명이 조직한 바른경제 동인회에서 회장격인 대표건사로 선출된 박종규 한국특수선 사장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구별을 잘하지 않고 뒷거리가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여하시고 앞으로 이제 바른경제 동인회의 멤버로서 계속 같이 하실 분을 소개하는 것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어, 유한 킴벌리 그 대표를 12년 동안 하셨던 최규복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지금 갑자기 강의 중간에 하기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강의 마치는 대로 바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립 취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실련에서 이제 회원인 기업인 40명이 시작한 것이 바른경제 동인회고 뭔가 우리나라 기업의 여기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이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른경제라는 이 생각은 뭔가 공사 구별도 잘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뒷거리도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없애야지만 정말 새로운 경제 사회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해 6월 17일에 기업인 신생활운동 선언식에 선언식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 맨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선언문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1번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은 사회의 공기이다. 이 공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다 함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한문으로 기라는 건 그릇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가 모두 함께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인이라는 것은 이거 내가 내 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기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경유착이니 뭐 이런 부정 로비니 이런 불공정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수탁받은 관리자로서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품질 향상 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이익 추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이고 충분 조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회의 어떤 이익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왜 환경보호, 환경을 해치는 것은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런 사회적인 공익의 큰 차원 안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회의 공기라는 이 선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은 사회가 함께 쓰는 도구다.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사회가 함께 쓰는 도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것은 기업은 어떤 사회와의 신뢰 속에서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 통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2년 전에 처음으로 바른경제동인회 창립에 있어서의 취지였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 2025년 지금 ESG 열풍이 약간은 사그러들고 식었지만 그래도 지금 ESG가 기업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93년의 상황과 2025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93년의 그림에 보시면 주요 재벌의 비공식적 정치 자금 상납액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여기 보시면 롯데 400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점점 이거 400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잘못 쓴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보면은 LG가 210억, 뭐 대우 240억,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지금 없죠. 그러면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뭐 일반적인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기업이 어떤 불신을 하느냐? 사회 환경에 폐해를 끼친다. 기업이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너무도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사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약한 거죠. 그리고 뭔가 이런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사회 발전하고 이게 연결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기업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은 둘째치고 지금 생존의 그런 위협에서 글로벌 경쟁부터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우리 기업한테 뭐까지 하라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그 불평에 찬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자,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 간에 지금 그런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저는 바른경제 정신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른경제 정신이 1993년이라는 어떤 그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던 시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업 경영을 윤리적으로 잘해보자 하는 윤리적 구호였을까요? 그렇게 윤리적 구호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다라는 그 선언은 그 바른경제 정신을 가장 축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 기업은 사회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이런 사회의 신뢰와 또 이런 생태계 속에서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 통찰이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은 사회 공기라는 그 말이. 그래서 지금 바른경제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ESG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사회적인 열기가 많이 식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기업 가치가 연결되는 구조를 찾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른경제 정신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서론의 요약입니다. 바른경제 정신을 과거의 윤리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직면한 문제는 기업의 성장과 사회의 어떤 공동 번영, 즉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의 연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를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바른경제 정신의 뿌리,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이것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회의 공기라는 이런 선언이 단지 바른경제 정신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홀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고독한 외침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과거 기업사라든지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사상적 전통 속에서 맥락을 갖고 있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기업사에서는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에서 저는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선생은 기업인의 그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기업인의 제일 큰 덕목은 고용 창출이고 이윤 극대화다. 기업인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100% 공감할 것입니다.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의 추구다.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얻는 이익이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기업인들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말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여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기업의 성장과 사회의 공존 공영이 기업과 사회의 공동 선순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 어떤 철학과 또 전략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역시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도 그냥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좋은 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바른경제의 그 정신의 핵심과 유일한의 경영 철학은 굉장히 맥락이 통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도 사회와의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정당화돼야 되고 그 이윤을 통해서 사회가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에 환원될 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기업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기업인은 무조건 기업을 사회에 그냥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굉장히 아주 내로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일한 선생은 그 자신의 경영 철학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1926년에 유한영양을 설립하셨죠.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36년에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소유라는 경영 철학하에 유한양행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일부를 나눠줍니다. 1962년에는 돌아가시기 9년 전인데요. 이제 창립하고 나서
약 한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국내 최초로 주식을 상장해 회사를 공개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경영체제를 이미 직원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실현을 하신 겁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969년에는 전문 경영인이었던 조건순 전무에게 경영권을 맡깁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시고 나서 전 재산을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철학대로 이제 사시고 계시고요. 사실 지금 박정규 회장님께서도 1993년에 지금 바른경제동인회를 창립하시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쭉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사에만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 사상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막스 베버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소명, 영어로는 이제 콜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요. 소명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윤 추구의 활동이 어떤 자신의 소명이다. 어떤 소명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리스크를 우리가 테이크하고 새로운 어떤 기회에 도전하고 이런 도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멈추는 기업가 정신은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가 정신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다 함께 잘 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들이 거기에 더 더해질 때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들과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 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막스 베버의 이런 그 사상적인 철학도 자본주의라는 것의 본질이 결국은 기업가가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박정규 회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1993년에 말씀하신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이런 것과 유일한 선생이 얘기하신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이게 통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막스 베버가 말한 이윤 추구가 기업가의 소명이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보면 박정규 회장의 선언이나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이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왔고, 하나는 선언이고 하나는 경영 철학이고 뭐 하나는 뭐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사상적 어떤 체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공통된 핵심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기업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고 어떤 사회적 신뢰와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을 해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바른경제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길라잡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제라는 관점에서 바른경제 정신은 어떻게 현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moral and ethical,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선언으로 끝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까지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93년에 그런 많은 부정부패, 뇌물 뭐 등등 이런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도 필요했던 시절에는 이런 기업의 기본적인 기업 윤리로서의 외침일 수 있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은 더 이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외침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이제 기업은 오늘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와의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보장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른경제 정신은 앞으로 기업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토대다.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뭐 빅데이터, 디지털 시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합하면서 이제 기업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혁신을 이루는데 사실 기업 안에서 예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기업 안에 R&D 같은 것을 투자를 해서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쌓아 나가는 것을 기업 안에다가 이거를 축적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외부 생태계, 즉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기술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또 이런 외부 환경의 압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탈탄소, 뭐 안전, 포용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욕구를 우리는 ESG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런 ESG가 기업에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시장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이 되고 굉장히 이런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일어납니다. 자동차라는 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슬라라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 산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기업인가? 테슬라라는 기업은 훨씬 더 넓은 산업을 지금 같이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십니다. 생태계를 설계한다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업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밖으로 나가야 돼요. 기업 밖과 같이 하나의 이런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렇게 결국은 사회와 함께 생태계와 함께 외부 네트워크와 함께 빠른 변화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과제는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과제는 더 이상 좋은 일을 하는 기업,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CSR을 많이 하는 기업,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성공하거나 사회에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조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기술 변화의 속도라든지 사회의 요구라든지 산업의 변화가 맞물린 지금은 이제는 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제 과제는 사회와의 어떤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면 기업의 자원을 개방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제가 이런 그 기업들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다. 라는 개념은 단지 윤리적인 구호나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업이 자기의 자산을 공유 인프라처럼 공기, 다 함께 사용하는 그릇인 것처럼 공유 인프라인 것처럼 외부와 연결하고 그 공기,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고 그랬는데 그 사회의 공기를 통해서 외부 생태계의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더 늘려주고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런 외부 파트너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하나의 구조가 다시 세 번째로는 기업,
죄송합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다시 환류되는, 기업의 성장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기업. 즉, 다시 말해서 외부와의 연결을 설계하고 외부 파트너들, 생태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것을 설계하고 다시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라는 1993년의 선언을 2025년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러면 글로벌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바른경제 정신이 요청하는 새로운 과제는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이런 선언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냐면 기업은 사회와 선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선언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의 우리가 사례,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의 여러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시대 이전, 산업화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 이후에 지금의 AI 시대를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 내부의 자산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공장의 규모가 큰지, 얼마나 많은 기술 특허들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역량인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기술의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환경과 사회적인 압력이 어떤 기업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됐고 경쟁의 단위가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상태에서 이제는 생태계를 설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은 기존의 과거의 경쟁력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 점점 앞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외부와의 연결이 필요하고 외부에 있는 혁신, 외부의 지식, 외부의 역량, 외부의 자원을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와 생태계, 외부 생태계로 증폭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환류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기업이 설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생태계 설계자로서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애플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애플은 혼자서 지금까지 성공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애플이 하는 일은 디자인이라든지 운영 체계라든지 마케팅은 직접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플이 만드는 그 스마트폰의 제조는 폭스콘이 하죠. 여러 필요한 부품들은 TSMC나 삼성이나 LG에서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앱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의 생태계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고 있죠. 앱스토어에 들어있는 앱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폰을 쓰신다고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많은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겠죠. 수천 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앱스토어 안에 들어있는 앱의 숫자는 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200만 개 정도 되는 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만 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0만 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애플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애플의 경쟁력은 애플한테서만 나온 거냐? 아니면 200만 개의 스타트업에서 연결해서 창출된 거냐? 우리가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비즈니스는 전기차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비즈니스, 충전소 비즈니스, 에너지 비즈니스와 다 함께 연결되는 통합된 생태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된 생태계를 통해서 배터리와 충전과 자동차, 전기차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는 이런 통합된 생태계를 통해서 테슬라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수많은 외부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가 팩토리를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과 같이 만들었다든지 이런 솔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 회사들과 함께 협력한다든지 또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술 공개를 해서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외부 생태계의 파트너들이 테슬라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테슬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GPU라는 걸 통해서 최근 4년 동안의 기업 가치가 8배로 향상이 됐습니다. 최근 2년 만에 2023년 초에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지금의 기업 가치의 8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400조 달러, 400조 원이 아니고 400조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GPU라는 기술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GPU라는 기술 혁신의 한 축이 있다면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축은 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CUDA라는 플랫폼입니다. CUDA라는 것이 약자인데요. Compute Unified Device,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는 약자를 가진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돼서 새로운 AI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산업, 의료 산업, 자동차 산업, 뭐 할 것 없이 여러 산업에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 수많은 대기업도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그런 AI를 개발하는 걸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GPU 반도체를 활용을 하죠. 근데 그를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AI를 가지고 GPU 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위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AI 생태계를 키운 것이고 이런 쿠다를 통해서 AI 생태계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기업은 모두 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다를 우리는 1993년 그 시점에서 이제 선언을 했고 그것이 지금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윤리적인 구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쟁력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래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부와의 연결과 순환 구조 속에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업과 이런 외부 네트워크 혹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업이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외부의 연결을 통해서 혁신을 기업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의 역량과 혁신의 자원들을 기업에서 연결을 함으로 해서 혁신의 표면이 넓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혁신의 표면을 넓힐 수 있겠죠. 그런 외부의 혁신 역량과 자원을 흡수함으로 해서 그러한 흡수와 학습을 통해서 기업의 내적 역량이 안에서만 하던 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강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 다시 기업은 이것을 통해서 외부 생태계와 외부 네트워크의 역량을 키워줌으로 해서 전체 사회와 생태계 전체가 성장을 하고 다시 기업은 그것을 환류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력으로 환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고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것이 저는 바른경제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구호나 도덕적인 구호로 생각하고 부정부패하지 마십시다 해서 멈출 거냐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바른경제의 앞으로의 미래에 저희에게 주어진 바른경제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와 연결되고 외부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이 다시 기업의 경쟁력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하는 것이 바른경제 정신의 현대적인 의미의 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ESG에서 나오고 있는 이론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이론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더블 매테리얼리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V2S, Value to Society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Value to Society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뭐 사회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에 있는 V2B가 됩니다. V2B는 Value to Business의 약자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기업으로 가치가 환류돼서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Value to Society를 통해서 기업이 환경을 살리고 사회의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더블 매테리얼리티라는 것이 이제 ESG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구조입니다. 결국은 기업은 기업은 사회에게 가치를 만들고 사회는 다시 기업을 성장시키는 이 두 화살이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은 사회와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는 선순환 거리, 플라이 휠을 구축할 수 있다. 자, 아마존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아마존은 밸류 투 소사이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존에 FBA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의 약자인데요. 이 Fulfillment라는 게 뭐냐? Fulfillment를 간단한 겁니다. 유통이 하는 모든 기능을 다 집약해서 우리는 풀필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만 있으면 어떤 판매자가 아니면 작은 소기업이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농장을 한다. 내가 사과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좋은 사과다. 정말 정말 새로운 맛이다. 자, 그러면 그 제품을 아마존에 보내기만 하면 아마존에서 나머지 유통은 다 해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존에 지금 셀러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과 기업들을 다 합치면 500만 셀러가 있다고 합니다. 5 밀리언 셀러가 아마존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밸류 투 소사이티를 창출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존을 통해서 그리고 AW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든 스타트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죠. 모든 소프트웨어, AI 이런 것들을 새로 자기가 구축할 것이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가 있게 개방된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존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통해서 아마존은 다시 밸류 투 비즈니스로 환류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냐?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이 판매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500만 셀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00만 셀러가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군을 파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소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소비자가 들어오니까 트래픽이 늘고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또 더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안에다가 다시 이 사이클이 돌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비용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그림에는 없지만 이 그림은 제프 베조스가 자기가 직접 그린 아마존에 대한 그 기업을 처음에 만들 때 아이디어로서 자기가 실제로 그렸다고 하는 그림이고요. 이 이후에 아마존은 여기다가 또 다른 선순환 고리를 더 더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는 다 데이터화됩니다. 어떤 소비자가 들어와서 무엇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춰서 가격이 변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변하고 판매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마케팅 활동들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바로 피드백을 해줘서 자동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마존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마존의 성장이라는 밸류 투 비즈니스라는 활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선순환 고리를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페이지는 뛰어넘고 엔비디아로 가볼까요? 엔비디아는 어떤 밸류 투 소사이티를 창출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다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개발자든지 어떤 스타트업인지 누구든지 AI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C++라는 것 정도만 할 줄 알면 쿠다에 들어와서 그 쿠다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서 그 각자가 원하는 새로운 AI 앱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AI 관련된 산업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쿠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든지 대학이든 연구소건 스타트업이든 누구든지 혁신적인 AI 모델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어떤 밸류 투 비즈니스를 받았을까요? 자, 쿠다에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AI 모델들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그 쿠다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압니다. 엔비디아는 그것을 바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칩에다가 반영을 하고 바로 그것을 쿠다 플랫폼 자체를 개선하는 데 반영을 해서 가장 최신의 혁신과 연결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AI를 개발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그것을 GTC라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의 AI의 연구자와 AI 관련 스타트업과 대기업들하고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매년 하는데요. 1만 5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또 맺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젠슨 황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를 AI 생태계의 표준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밸류 투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이런 선순환 구조의 한 페이지 넘어서 선순환 구조의 설계에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원칙은 첫째, 연결 전략, 커넥션 스트래티지. 왜 연결 전략이냐? 기업은 사회의 공기, 자사의 핵심 자산을 외부와 공유 가능한 형태로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 자신의 물류망을 열고 AWS라는 클라우드를 열고 엔비디아가 쿠다 플랫폼을 연 것처럼 이것을 내부를 폐쇄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자신의 기술이 새나갈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폭 전략, 앰플리피케이션 스트래티지. 결국은 외부 생태계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아까 얘기한 개발자 생태계를 육성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같은 급의 그런 대규모급은 아니고 훨씬 더 스몰 스케일이긴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것에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런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런 연결 전략과 증폭 전략을 통해서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이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하는 것들이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 같은 작은 규모의 어떤 지원 수준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경쟁력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류 전략, 리턴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런 외부 네트워크의 성장이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환류되는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많은 경우에 사회공헌을 한다. ESG를 열심히 했습니다. CSR에 돈을 얼마를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통해서 기업에게 데이터가 돌아오고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이런 여러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그런 통합된 생태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결국은 테슬라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생태계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런 환류 전략을 통해서 수요를 만들고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외부에게 FBA를 통해서 유통망을 열어주고 외부에게 AWS를 통해서 AI라든지 이런 디지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판매자가 들어오고 소비자가 들어오는 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우리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신뢰를 얻을 것이고 수많은 인재들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오고 기업에 들어오는 내부의 인재만이 아니라 기업 외에 존재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업 외에 있는 혁신 역량의 인재들과 연결됨으로 해서 그것이 기업으로 환류되는 환류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른경제 정신,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라는 바른경제 정신의 현대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연결과 증폭과 환류라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1993년의 이 선언은 이제 2025년 오늘날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선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자 빠른 기업이 아니라 함께 빠른 구조가 미래 기업의 경쟁력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존은 물류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회 인프라처럼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수많은 중소기업, 어, 또 수많은 판매자들의 성장을 도왔고 그 결과 더 큰 거래와 또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줬고 그 혁신이 다시 GPU,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지배력 강화로 환류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이런 통합된 생태계를 통해서 이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테슬라라는 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결국은 V2S 기업이 사회를 성장시키면 V2B 밸류 투 비즈니스 사회는 다시 기업을 성장시킨다. 이 명제는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 갖춰야 될 미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내부 자산에 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 빠른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외부와 연결하고 또 외부의 지식과 자원을 흡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회와 외부 파트너에 증폭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환류시킬 때 비로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바른경제 정신은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라는 바른경제 정신의 핵심은 윤리적인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날 기업이 따라야 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 그 경영 패러다임은 기업은 사회의 연결을 구조화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 그리고 외부 파트너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외부의 성장이 다시 기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른경제 정신이 현대적으로 개성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하는 바른경제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혼자 빠른 기업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함께 빠른 구조를 만든 기업은 사회와 함께 더 오래, 더 멀리,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마치고요. 의견이나 질문이나 말씀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들리시면 한 말씀 하시죠. 회장님,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소리가 안 들려요. 아주 좋은 강연 들으셨는데. 네, 됐습니다. 됐어요? 질문 좀 해보세요. 한상만 교수님의 오늘 강의가 이때까지 바른경제 동인회의 강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강의인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이 강의, 우리 바른경제 기업의 사회 공기, 바른경제의 정신 이거를
그렇죠. 우리 바른경제 동인회 회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경영자들이 이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추진해 그게 주면 바른 좋겠어요. 경제가 하려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른경제 동인회만의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오늘 저 한상만 교수님이 바른경제 정신과 바른경제 동인회가 가야 할 방향, 기업이 가야 할 방향과 기업이 사회하고 어떻게 융합이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기업들이 다 이 정신으로 한다면 한국이 세계 경영 경제계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상명 교수님께서 앞으로 그 총대를 메고서 앞장서는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도록 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강석진 회장님께서 굉장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제 강연을 좋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 사실은 이제 저도 강석진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앞으로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 사실 이미 아까 제가 사례를 들은데 대한민국 기업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기업을 가지고 사례를 들면서 외국 기업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아마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내부에 갇혀 있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하는 것들은 강석진 회장님 말씀처럼 아마도 바른경제 동인회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진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바른경제 동인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네. 그 아까 제가 근데 모두의 최규복 대표님을 소개한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그 최규복 대표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규복 대표님은 이제 바른경제동인의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현재 어, CEO 지식나눔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유한 킴벌리에서 대표를 12년이나 하신 아주 정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정신을 너무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기복 대표님 혹시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한상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좋은 자리에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뭐 유한 킴벌리에서 38년 근무했고요.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 12년 가량 근무를 했는데 재직하면서 뭐 저희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한 킴벌리에서 CSR, 그다음에 CSV, ESG를 쭉 이렇게 좀 진행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한 교수님의 강의에 그,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뭐 ESG를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 그, 혁신이라 그러나요? 사회에 대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뭐 사실 CSR, CSV, ESG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모양새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그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 기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바른경제에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더욱더 많이 배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선배님들에게 더 많은 그 배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최규복 대표님께서 참고로 지금 현재 CEO 지식 나눔이라는 어, 이제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의 지금 원장이신가요? 이사장이신가요? 예, 회장으로 돼 있고요. 회장. 저희가 네네. CEO 지승하는 뭐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19년 된 그 법인이고요. 그 주로 퇴직을 하신 CEO 분들 최고 경영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지혜가 상당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그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경영인 우리 사회의 리더가 그 양성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니어가 자원이다 이런 캠페인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암묵적 지식이 앞으로도 세상은 빨리 변하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 공유하도록 하는 걸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바른경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정석진 회장님, 저 음소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잠깐, 강석진 회장님, 음소거 하셔야지 지금 말씀이 안 들립니다, 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네.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오늘 한상만 교수님이 바른경제 동인회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가야 할 걸 너무나 잘 정리했기 때문에 한상만 교수님하고 김동수 이사장님 뭐 다들 같이 이 오늘 얘기한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하는 이런 정신,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그 경제단체들, 정경련의 아주 핵심 멤버들한테도 이걸 정신을 강의하고 해주고 경총 그리고 정부 특히 뭐 대통령서부터 현 정부 경제를 맡아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을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기업과 정신과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 모든 정신의 그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정리 잘해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그 우리 연사님 소개할 때 오류가 있는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님이 아니시고 전 회장님이십니다. 수정을 합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17일 날 오후 6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